안녕하십니까. 민중의 소리 조한무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세운 경제 신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윤석열의 발언 하나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한창이던 2022년 3월 윤석열이 가죽 장갑을 끼고 하남 스타필드에 등장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이, 우리 민간 부분이 정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돈도 많이 있고요. 정부보다 훨씬 머리도 좋고 똑똑합니다. 그래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멍청한 짓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멍청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경제 지표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출범 첫 해인 2022년 2.7%에서 이듬해 1.4%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엔 2%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다시 1.5%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덮쳤던 문재인 정부 평균 성장률은 2.6%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보다 낮습니다. 무역 수지도 고꾸라졌습니다. 2022년 무역 적자가 47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수도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저효과가 있어서 한 해 떨어지면 이듬해에는 상대적으로 오르기 마련이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소비를 안 하고 살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수 부진이 고착화돼버린 겁니다. 폐업이 줄을 이었습니다. 2023년 폐업자는 89만 6천 명에 달합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경제가 박살난 건 대통령이 멍청한 짓을 해서겠죠. 가장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되는 게 재정 운용입니다. GDP 기여도를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에서 민간과 정부가 차지하는 기여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 1.4% 중 정부 기여도가 0.3%, 2024년은 2% 중 0.4%입니다. 민간 기여도에 크게 못 미칩니다. 앞선 세 차례의 위기 상황엔 정부 기여도가 민간 기여도보다 높았죠. 경기가 안 좋을 땐 재정을 풀어서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가 좋을 땐 재정을 줄여서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재정 운용의 기본이라고들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예산 쥐어짜기에 골몰했습니다.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24년 2.8%, 올해 2.5%입니다. 2024년에 2.8%가 역대 최저치였는데 올해 다시 경신했습니다. 시장주의를 기치로 삼은 이명박 정부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6.6%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 것처럼 예산 증가율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줄이지 못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급여지급입니다. 실업급여도 있죠. 이런 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이걸 의무지출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정부가 정책적 의도를 갖고 예산 배정을 하는 건 재량지출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량지출을 대폭 깎아버렸습니다. 2023년 재량지출을 전년 대비 14.7% 삭감했습니다. 전에 없던 규모의 삭감입니다. 예산 삭감 사업을 보면 어떤 신념 같은 게 느껴집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강한 반발심입니다. 관련 예산을 난도질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입니다. 정부가 빌라를 사서 시세보다 싼 값에 전세를 내놓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2023년 6조 원 정도였는데 2025년 3조 3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거의 반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행복주택 예산도 같은 기간 1조 7천억 원 수준에서 5,6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가계부채 가운데 주거 관련 대출 비중이 60%에 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예산을 깎은 겁니다. 단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사태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예산 삭감도 있죠. 바로 R&D 예산 삭감입니다. 2023년 R&D 예산은 31조 원이 넘었는데 2024년엔 26조 5천억 원으로 15%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비를 깎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짠물 예산을 고집한 이유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긴축 재정을 편 건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관리 재정 수지가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앞서 두 차례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확대한 2020년과 2022년에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예산을 사실상 줄였잖아요. 그런데 왜 적자가 늘었을까요? 돈을 아끼기만 해서는 적자가 줄지 않죠.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입을 줄였습니다. 정부의 수입은 세금이죠. 세금을 왕창 깎았습니다. 국세 수입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3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3.1% 줄었습니다. 2024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2%가 줄었습니다. 10%대 국세 수입 감소율은 전에 없던 수치입니다. 종전 최고치가 2.7%예요. 2년 연속 국세 수입 감소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수 전망도 엉망이었습니다.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은 당초 예산보다 56조 4천억 원, 14.1% 덜 거쳤습니다. 세수 펑크죠. 2024년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 8천억 원, 8.4%였습니다. 감세를 해놓고 그로 인해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제대로 계산도 안 한 겁니다. 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깎아줬냐? 상당 부분을 법인세가 차지합니다. 출범 첫 해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깎았습니다. 원래 25%에서 22%로 3%포인트 깎으려고 했는데 야당 반대로 인하폭을 조정했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완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늘렸습니다. 정부가 정한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투자 규모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겁니다. 원래 대상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로 한정돼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디스플레이, 전기차, 원전, AI 등을 추가했습니다. 공제율도 올렸습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첨단 산업을 지정하겠죠. 첨단 산업은 주로 대기업 중심이죠. 투자도 대기업 비중이 큽니다. 세액공제 혜택 상당 부분이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겁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윤석열 정부 감세 효과를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로 2028년까지 총 89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 법인세 감소가 47조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3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4천억 원입니다. 삼성전자만 6조 7천억 원의 혜택을 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감세를 강행해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먹고 예산을 쥐어짜면서 경기 부양 역할을 방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가 늘어났나요? 대기업이 돈 없어서 투자 못하나요? 필요하면 대출 받아서라도 합니다. 관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인하의 투자 효과는 미약하고 확대된 투자도 자본 집약적으로 이루어져 고용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인세를 깎으면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불용이라고 하죠. 2023년 불용 규모는 45조 7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4년 불용 규모는 20조 1천억 원입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매년 불용은 발생하기 마련이죠. 계획한 사업의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고 준비한 SOC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불용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정부에 줘야 하는 교부세를 멋대로 안 줬습니다. 세금이 덜 거쳤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통은 세금이 덜 거쳐도 당해연도 교부세는 원래대로 내려주고 2년 뒤에 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합니다. 중앙정부 세금이 덜 거쳤다는 건 지방정부 살림도 녹록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좀 나아지면 그때 교부세를 깎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교부세를 깎았습니다. 지자체는 부랴부랴 예산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 거죠.
국회를 통과한 교부세 예산을 깎으려면 정부가 국회에 감액 추경안을 내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안 했습니다. 국회 패싱이죠. 윤석열이 계엄 이후로 의회 독재를 주장하는데 독재는 윤석열 본인이 한 셈입니다. 교부세 삭감에 대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기재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경기 회복을 바라기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30조에서 50조 원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추경안은 35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 여당 반발에 맡겨 최소 15조 원으로 물러섰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적정 추경 규모로 15조에서 2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정부 책임이 막중합니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것대로 풀고 내수시장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실탄을 마련해야겠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도 추진한다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재정 운용과 관련해 어떤 보관을 내놓을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 논의의 첫걸음은 법인세 정상화가 돼야 합니다. 대기업 감세 정상화를 전제하지 않는 증세 논의는 국민 설득을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